여기요? 제일 중앙에 있는 거요? 알렉산드르 원주민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승전 기념탑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항상 올라가야 되는 계단. 무슨 계단? 대사의 계단. 예. 자, 지금 계단 폭이 되게 좁죠? 예전에 예. 드레스를 입고 신발이 안 보이게끔 올라가요. 왜? 그리고 1837년에 화재가 납니다. 화재가 나서 다시 재현을 하게 되는데 이 지금 메인 보았던 이 계단은 스타수프라는 사람이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가장 가깝게 이제 복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구에 들어왔을 적에 이제 생겼어요. 예, 중간에 딱 비어져가 있고, 예, 그게 이제 더운 추운 지방에 이렇게 북유럽권에서 주로 많이 하고, 물론 다른 유럽에서도 많이 하지만 북유럽에서 주로 많이 하고, 러시아는 그걸 궁전까지 연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울과 이제 창문을 많이 사용한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거예요. 이제 창을 많이 내는 거는 크게 아까 외부에 있는 풍광이 다 들어와야 되고, 거울의 반사, 거울의 반사에서 더 크고 화려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로크의 이제 안에 인테리어 특징이라고 해요. 입구에 있는 그림 위에 천장화 그리고 홈프스 시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헬레니즘 문화권이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그 문화권에 있는 궁전들은 보통 메인 입구에는 별도 홈프스 시전이에요. 러시아도 피터 대제 위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때부터 유럽 문화를 받아들여서 지금 이 궁전에 형제가 살았던 제일 큰 궁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면에 올라와서 보면은 네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네 방향이 보이고, 네 방향의 옆에 첫 번째 창문들 사이사이 상상들이 있는데, 네 방향에 보이는 첫 번째 사람은 전력의 신비를 뺐어요. 제우스의 전력의 신비를 뺐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뮤즈들이 있는 곳을 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지엄에 들어온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저희가 이제 황제를 만나는 데 들어갑니다. 예카제리나 2세가 이제 시작하는 컬렉션, 별명이 이렇게 에르미타즈 박물관이에요. 은자의 집입니다. 불어예요, 에르미타즈가. 영어로는 헐리테이지입니다. 헐리테이지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총 300만 점의 정도에 대한 컬렉션이 있어요. 거기서 한 180만 점이 그림입니다. 루브르 박물관보다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그림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예카제리나 2세가 사오는 그림도 어느 지역이냐면 폴란드르 지역, 이 네덜란드 쪽에 그림을 먼저 사오게 되는 거예요. 피터 대제도 그쪽에 뭐 이제 컬렉션을 시작을 하는데 그림보다는 희귀한 물건들 이런 걸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보다는 그런 걸 많이 수집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림이나 조각 이런 거만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방에 총 5개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고요. 방은 1,057개가 있습니다. 걸어서 보통 800개가 열려 있어요. 800개가 열려 있고 매번 방마다리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보통 기본적으로 한 700~800개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독 조상화보다는 여기 여인 같이 나오죠. 이 여인 옷 보면은 왕비는 아니에요. 전쟁의 여신 아테나예요, 아테나. 피터 대제는 단독 조상화 아니면 아테나와 같이 있는 항상 전쟁과 지혜의 여신 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황신 문장입니다. 쌍두 독수리 머리가 2개 달린 독수리. 러시아만 쓰는 게 아니고 이게는 동로마 때 황제까지 직접 일을 했던 황제의 집무실입니다. 자, 중간에 왕자가 있고요. 여기 샹들리제도 다 보시면 독수리가 있어요. 황제의 집무실이 황제의 방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 보시면 굉장히 화려해요. 러시아는 천장보다는 바닥을 중요하게 합니다. 다른 종류의 나무를 조각해서 모자이크로 끼워 놓은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바닥과 천장의 모양이 똑같아요. 갖고 위치도 일치합니다. 그 안쪽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거의 90%가. 제일 중간에 굉장히 큰 화면 있죠. 큰 장소 있죠. 위에 굉장히 장식 화려하게 돼 있는데 가운데 가서 보시면 바닥도 똑같이 나무로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천장하고 다른 거는 천장에는 양쪽 끝에 사각 구조 있죠. 성인 게오르기라는 사람의 조각을 구조로 붙여야 되는데 바닥에는 밟고 다니면 안 되니까 성스러운 사람이라서 밟고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천장에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황제의 집무실이고 이 소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나폴레옹 전쟁, 두 번째가 세계 2차 대전이에요. 거기에 참전했던 장군들의 323명의 장군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 곳이에요. 예. 이래 큰 초상화들은 그 앞에 섰던 수장들입니다. 그리고 제일 정면에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황제인 알렉산드르 1세예요. 예. 나폴레옹이 아니고 알렉산드르 1세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은. 유행을 선도하는 거예요. 복장이나 수춤 유행, 모든 게 유행을 선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그림도 그 당시 프랑스 궁전 예술가가 그린 조각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고전에 넘으면서 어떤 걸 하냐, 해부학이 해와의 전복이 됩니다. 해부학이 해와의 전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시대인 바로크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빛과 세계 시대인 바로크 시대가 오고요. 그리고 이제 신고전, 네오클래식이죠. 복고가 돌아오는 거예요. 유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의 시대를 다 볼 수 있는 게 한 그림 안에서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게 신고전 양식입니다. 앞에 걸 그대로 유행을 다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주의. 인상주의는 빛의 합화 시대인데 그 빛은 인상주의가 말하는 빛은 자연 채광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자연의 빛. 자, 지금의 이제 그래서 이제 고전에 신고전을 냈지만 복고가 돌아오지만 유도화 시대니까 인체적인 그림 잘 그려야 되고 해부학이 해와의 미술이고 문학이고 나폴레옹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음악도 작곡을 하고 그림도 그리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그래서 나폴레옹도 잘생기게 좀 더 영웅적이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그게 낭만의 시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4작품을 그려요. 그루가, 장그루가 4작품을 그려요. 하나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 에르미타지 박물관에 또 한 작품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여기 들어오지게 작가는 똑같이 가짜 걸면 그 박물관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아니고 이제 카피 본다. 이거 작가는 똑같은 걸 여러 개 그리는데 가장 완성도 있는 게 제일 비싼 부분이에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가씨들. 사크레스 다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포와 파운인데 화가들이 다루는 소재들이 있어요. 주로 유행하는 소재고 많이 다루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그 큐피트와 이제 푸시케이가 사랑 얘기듯이 또 다른 사랑 얘기인데 이게 사포와 파운이에요. 사포가 여류 시인입니다. 자, 인물도 너무 아름답고 집안도 좋고 그리고 그게 맞는 남자와 결혼돼 있는 유부녀예요. 자, 그림에서 도상학적으로 그 사람의 시대가 지나든 다른 사람이 그 당대 시대도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포가 여류 시인이에요. 무릎에 종류가 있죠. 여류 시인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거예요. 파운, 그 동네에서 가장 못생긴 추남입니다. 너무 유명한. 근데 너무 잘생겼죠. 근데 원래 어부인데 지금 나온 그 사냥꾼까지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다 작가의 그는 자기 그 개인적인 그 원하는 취향이니까. 자, 사포와 파운인데 여류 시인이고요. 파운이 이제 이 사포를 첫눈에 반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자기 얼굴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 아폴로디테인데 부탁을 해요. 비너스는 자기를 이제 들어줍니다. 그걸 이제 장난삼아 자기 아들 아무르를 통해서 큐피드 화살을 하나 쏴달라고 해요. 그리고 화살을 맞고 바로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줍니다. 지금 화살이 갔다는 걸 어떻게 표현되냐? 지금 팔이 떨어져 있죠. 예,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포는 화살을 맞았고요. 하나 더 줍니다. 사랑의 향을 줘요. 사랑에 취하는 향을 주는데 지금 기둥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기둥이 있죠. 기둥 뒤에 있는 접시 같은 게 막 연기가 피어나요. 사랑의 향을 줍니다. 향에 취해서 사포는 파운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 향이 오래 가지가 않아요. 효력이 다해서 자기가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그 유명한 파운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제 그런데 큐피드 화살을 맞았어요. 가운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가운데서 제가 계속 생각이 계속 생각이 나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관에서 절벽에 떨어져 죽는 그런 슬픈 사랑 얘기예요. 사포와 파운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 전체는 사랑이 이제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포도 이제 사랑이 취했지만은 향에 취했지만은 지금 노래 부르기 직전인 거예요. 사랑의 노래. 그리고 저 뒤에 왼쪽에 보시면 비둘기 한 쌍이 앉아 있죠. 입맞춤 할 정도로 전체 그림에는 사랑이 가득한 겁니다. 자크 루이스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작품은 한 작품이 있어요. 한 작품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어떤 그림을 그리냐? 나폴레옹과 황후의 대관식 루브르 박물관 가면 이 벽만한 게 있어요. 예, 그림책에도 많이 나오죠. 그 같은 작가입니다. 예, 같은 작가고 이 주제로서는 이 사람이 최고의 걸작으로 치는 겁니다. 예, 이 사람을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주의 나오기 전에는 그림들 다 나이 들었을 때 초상을 그리지 않습니다. 예, 가장 아름다웠을 때만 그려요. 예, 정말 특별하게. 그리고 이런 초상을 보시면 초상을 이제 살아있는 그래서 그림을 볼 적에 우리가 한 장면을 그림으로 많이 그리기 좋아했는데 이거는 영국 청교도 혁명 당시 모습입니다. 예. 카를 1세가 나오죠. 왕당파 의회파의 당파 싸움이에요. 예, 왕당파 의회파인데 거기서 누가 나오고 의회파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 크로멜. 자, 지금의 이제 그래서 이제 왕당파 왕이 세력에가 의회의 세력인데 넘어가죠. 예, 세력 활동에서 넘어가서 그 당시 왕당파에 있는 왕을 비롯해서 전부 다 창수당합니다. 지금 보시면 카를 1세 목 창수당함으로 관에 들어있는 카를 1세의 목을 보시면 잘려가 있는 게 표시가 나죠. 예, 그대로 창수당하고 그걸 바라보는 크로멜. 크로멜은 그래가 이제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10여 년에 그 정권이 바뀌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 11년 후인가 이게 의회파로 넘어가는데 크로멜이 저렇게 참수당하진 않아요. 크로멜은 나중에 이제 다르게 죽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의 자기들의 비례의 모습 현장에 있어요. 강아지의 맨 개가 앉아있어요. 맨 끝에 기둥에 개가 앉아있죠. 개가 저렇게 말이 나서는데 저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네. 강아지의 눈으로 우리 저 현장에 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말하죠. 루브르 박물관의 컬렉션의 주인은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로 많이 약하려고 저 마당에 다 까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일부분을 벨기에 옮깁니다. 그래서 벨기에 박물관, 왕립박물관이 그렇게 생겨나는 박물관. 나폴레옹이 갖다 놓은 문화재 때문에 생겨나는 사람입니다. 트라이온이라는 사람이고요. 자, 인상주의는 크게 나오는 큰 계기가 어떤 계기 중에 하나가 있냐면 사진기가 개발이에요. 사진기 발명입니다. 인상주의는 빛의 화파 시대입니다. 그 빛은 자연 채광을 말하는 빛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크 시대의 빛의 시대하고 또 다릅니다. 근데 자연 채광. 지금 풍광이 그리고 자연주의 시대예요. 풍광이 인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신고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자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풍광을 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인물 얼굴보다는요. 그리고 빛이 역광이에요. 새벽 시장 가는 길입니다. 역광이라서 어쨌지만 자연주의적인 거 인물을 그렸지만은 인물보다 풍광이 더 중요한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빛을 이용한 거죠. 뒤에서 빛이지만 양의 기 보시면 이제 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분홍빛이 나죠. 가까이서 보시면 그 핏줄까지 자세하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아직 인상주의 오기 전에 있지만은 사실적인 시대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인상주의 무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주의 하는 시대를 바로비장 그 학파를 바로비종파라고 합니다. 인상주의 문을 여는 이제 트라이온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최고의 화가 그 인상주의가 아니죠. 신고전의 최고의 화가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모든 사실적인 화가치고는 최고의 미세 화가라고 칩니다. 장레옹 제롬이라는 노예 시장의 그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세입니다. 뒤에 벽돌 하나하나까지 사람 얼굴 표정까지
자, 이 그림을 제롬이 두 개를 그립니다. 지금은 저희가 단상 밑에서 노예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죠. 또 하나 그림은 어떤 게 있냐. 단상 뒤에서 우리가 노예를 뒷모습을 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저 단상 뒤에 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다 살아있는 그림이 두 작품을 그려요. 이 그림은. 똑같은 걸 두 작품을 그리고 예, 장소도 똑같은 곳을 두 개를 그립니다. 지금 이 박물관에는 이 하나밖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제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중에 항상 그 책에 보시면 꼭 이 작품하고 뒷모습 두 개를 또 항상 내있고. 자, 하렘이 목욕탕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신고전 때랬죠. 빛의 흙과 백이 뚜렷하게 명암 처리를 됐죠. 노예의 이제 그 검은 피부를 가진 노예의 피부색과 이렇게 앞에 두 여인 밝은 그 두 개를 흙과 백이 뚜렷하게 하는 그런 명암 차이를 하고요. 물론 그림자 지는 것도 당연히 진하게 그리는 것도 당연히 명암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특징적인 거 있고 또 소실점이 여러 군데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이때 이 시기 때는요. 여기에 이제 전체 앞에 두 여인의 맞추기도 하고 저 뒤에 두 명인데 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자, 노예의 그 노예 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하렘의 목욕탕입니다. 예. 진짜 목욕탕, 하렘의 목욕탕이 진짜 이렇게 밝지가 않대요. 그 작가가 이 정도의 빛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명암 처리를 이제 타일이며 카페트 진짜 사실 최고의 미세화가 함께 그려져. 여기 이쪽에 있는 도자기랑 자, 인상주의 때는 자연빛의 시대, 자연최강 시대인데 이 자연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햇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어떤 것이냐. 자연채광, 해가 하루에 24시간 같은 장소를 비추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작가가 원하는 걸 그릴 적에는 빨리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붓터치들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붓을 찍어 바른다는 겁니다. 붓터치들이 거칠어지고 이때는 빨리 그리다 보니까 명암의 원근감이나 입체감이 떨어져요. 그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게 그나마 르누아르는 인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얼굴 같은 건 되게 아름답게 그래죠. 우리가 빛이 비치는 방향과 각도에 따라서 같은 색도 여러 가지로 보여요. 그걸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는. 그리고 빛의 시대답게 그리고 이제 여배우의 이제 이 드레스 분홍빛이지만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회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흰 것도 보이고 여러 개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빛에 다 담는 겁니다. 카메라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사진기가 발견이 되지만은 사진 화가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실적인 화가 앞에 사실적이잖아요. 그런데 화가들이 사진과 똑같이 그릴 수 없다. 그 대신 사진에서 표현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림에 남겼대서 세계 시대가 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르누아르 오르세 미술관에 있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루브르에 걸지 못해서 인상주의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오르세 미술관이. 왜냐하면 그 당시 루이 14세가 만드는 미술 아카데미가 있어요. 미술 학교기도 하고 미술 기관인데 거기 출신들만 루브르 사롱에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르누아르, 모네, 마네 이런 사람들은 그게 아카데미 출신이 아니어서 이제 따로 개인적인 성향이에요. 그때는 개인적인 유행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미 그때 아카데미는 아직까지 그 조각을 놓고 그림을 그리고 또 드로잉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터치들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또 자연으로 바깥으로 많이 나가죠. 할 수 있는 조건이 맞아져요. 그림 물감이 용기가 튜브식으로 바뀝니다. 이때. 용기가 바뀌는 거예요. 튜브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가 용이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이동하면서 자기 아틀리에가 야외에 있고 그러는 이유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지만은 물감도 들고 다니기 편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도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빨리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에서 보면 그림이 전체 합복이 안 나와요. 뒤에 가서 봤을 때가 그림 전체 그림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네, 마네, 제가 이런 사람들 다 동시대 사람이고 다 서로 친구죠. 예. 예, 큰 작품이죠. 보통 이런 작품 작잖아요. 인상파 시대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 그림을 13작품을 그려요. 화가는 똑같은 걸 여러 개 그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예. 지금 여기 몽마르트 언덕의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몽마르트 길이에요. 한 부분이 길인데 여기에 피사로가
몇십 개월을 다락방에 새들어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바라보이는, 창에서 바라보이는 풍광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13작품을 그려요. 이 똑같은 거. 이제 색이 달라지겠죠. 예. 인상주의시니까 뭐 계절 변화 따라 다르고 기후, 그 날씨 변화 따라 다르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폴 세잔의 그림입니다. 이 폴 세잔은 후기 인상주의 화가고 상상과 창조가 들어가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현대미술의 아버지지만 상상과 창조가 들어가지만 폴 세잔하면 정보라를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왜 그래 그리냐면 폴 세잔은 고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산 딱 그림이 있는 거죠. 삼각의 구도를 잡고 싶었는데 몰라요. 그런 식으로 모든 이거 고전의 그림 양식을 잡아요. 상상과 창조로 그리지만 그림 양식. 그래서 이런 정보라는 네 작품이 이 방에 있는데 지금 인상주의 저희가 옮긴 다른 방에 특별 전시하는 방이 있어요. 자, 이 빈센트 반 고이 두 작품은 빈센트는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네덜란드 사람이 주도하고 고흐는 이 가장 친했던 고갱의 영향을 받았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테두리 이렇게 검게 이렇게 테두리를 명확하게 그리는 건 예, 고갱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빈센트는 그 정신질환을 앓는 동안 2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사후에 다 유명해지죠. 사후에 유명해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한 두세 점 작품밖에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 태호가 열심히 팔아줬어요. 그래서 별해는 바 이런 그림은 동생인데 남기는 편지의 그림이에요. 예, 자, 고흐는 그 목회 활동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버지가 또 목회자기라고 목회 활동까지 한강 마을에 가서 목회 활동까지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네. 방이에요. 저희가 밑으로 지나가지 않지만 현재 알렉산드르 1세의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쌍구 독수리가 굴문장, 왕실 문장이라 그랬죠. 자, 독수리 깃털 모양인 거예요. 전체 그 인테리어가 거기 독수리에 맞춰져 있어요. 그 문제. 마티즈 그림을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 마티즈 컬렉션 주인은 쉬시킨이라는 러시아 화가입니다. 화가기도 하고 귀족이에요. 굉장히 돈이 많은 귀족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 마티즈가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이에요. 초대를 할 적에는 이제 이름을 조금씩 알리고 있을 텐데 자기 집 마티즈 그림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예. 자기 집 벽난로와 난간위에 계단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위에 걸기 음악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주문을 해요. 그래서 이런 댄스 그림과 뒤에 뮤직이라는 그림을 두 작품을 그립니다. 그래서 댄스 그림은 두 작품을 그려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에서 보신 게 그런 거예요. 또 색깔이 조금 다르죠. 약간 노란빛이고. 네, 두 작품을 그리게 되고요. 자, 이 마티즈가 러시아에서 6년을 삽니다. 6년을 사는 동안 그림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사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작가를 초대해서 예, 그리게 되는 거고요. 자, 정면에 보이는 이런 붉은 방. 자, 마티즈는 어차피 그래요. 평면에 그릴 걸. 어차피 평면에 캠퍼스 위에 그리는데 뭐 입체감이 뭔 소용이 있고 원근감이 뒤에 또 두 작품이죠. 자, 일반 가정집에서 러시아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입니다. 이제 식탁 커버, 식탁 테이블 그 테이블 보나 이런 뒤에 소파 커버 이런 거는 다 일반 러시아의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모양들이 좋아요. 굉장히 명품이죠. 유명하죠. 예. 그리고 자, 여기에 사람 보시면 오른쪽에 드레스 입은 사람, 뒤에 옆에 사람들, 뒤에 보시면 그림이 반듯하게 살았어요. 물론 형식하고 그게 색이 파괴되는 시대지만 이걸 어떤 걸 모습을 보냐면 성당 안에 있는 성화, 이콘이죠. 아이콘. 이콘을 여기서 그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콘의 모양처럼 이렇게 그대로 그림에 이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이콘에 있는 성화처럼 반듯하게 서가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카페트며 전체 다 표면 모습도 그대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바깥에 풍광으로 보이는 그 사이에 있는 난관 있죠. 철제 난관. 불어는 농입니다. 노죠. N-O-N.
그래서 둘이는 대화가 되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행복해 보이는 건 모르겠지만 양보는 쪽이 행복해 보이는 이쪽인가? 오른쪽이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림 보시면 반은 정면, 반은 앞모습, 옆모습 이렇게 나오는 게 입체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피카소도 그래요. 왜 보이는 면만 그림에 담냐? 전체 그림을 펼쳐놓은 걸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은 옆모습, 반은 앞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방에서 비싸 보이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피카소는 한 90까지 살죠.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작품, 초기 작품을 청색 시대라고 그러고 우리가 나누면 후기 장밋빛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청색 시대 그림이에요. 청색 시대 때는 자기가 피카소는 원래 스페인 사람이죠. 여기에 이제 프랑스에 처음 와서 아침 그 낮에 그 아름다운 파리를 보는 거예요. 그림이 넘쳐나죠. 인상주의부터 그림이 넘쳐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지만은 이제 밤이 되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좋아했던 청색 물감만 사서 그때 그림을 청색 물감으로 그림만 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니까 안 좋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소외 계층은 알코올 중독, 약물, 매춘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런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그림을 또 그리게 됩니다. 이때는 그리게 되는데 이때는 프랑스 하면 와인이 유명하다는데 와인만큼 유명한 술이 있어요. 악센트라는 국가에서 금지시켰던 술이 있어요. 예, 러시아 보드카 같은 거예요. 그런 알코올 중독 굉장히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 계층을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많이 남기게 되는데 지금 이 청색 시대 그림 작품 한 작품이 있는데 두 자매가 어릴 때 헤어집니다. 헤어졌는데 한쪽 자라서 이렇게 만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만났는데 한 여인은 소년이 되고 한쪽은 청년이 돼 있어요. 자, 그림에 봐서 보셨어요. 사람이 다르죠. 앞모습에 눈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인데 묻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수녀님인데 오히려 표정이 1차 대전에 대해서 대변하는 건데 이거 그 아프리카 원주민의 춤이에요. 그림 제목 아프리카 원주민의 춤인데 이걸 왜 아프리카 원주민을 그리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 때는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까지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려고 여러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미개하고 더 잔인하다고 해서 그런 걸 보여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이제 적들이 전쟁하고 사는 거와 그 죽인 인원수보다 너희가 유럽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어마어마한 200만 명 죽이는 쪽에서 이제 어느 쪽이 더 잔인하고 미개하냐를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원주민의 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많이 나누는 가서는 90까지 12시에 되는구나. 이제 사회적인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오래 뻗어나가지는 못해요. 자, 두 개 나누면 바로크는 좀 남성적이고 빛과 그 흙과 백이 뚜렷한 시대지만 로코코 때는 좀 여성스럽고 이제 좀 색이 다양해지는 세대예요. 이때는 또 그리고 다루는 소재들이 확연하게 달라요. 바로크 때는 뭐 성경 얘기 이게 주로 많이 이뤄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 역시 마찬가지고 초상화도 마찬가지지만 로코코는 이제 초상화보다는 여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소재를 많이 다룹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제 아이들의 모습 이렇게 많이 나오고 세계도 알록달록한 되게 표현하는 그런 다양한 시대예요. 자, 이렇게 훔친했습니다. 그림이 신분을 뛰어넘는 걸 알 수 있죠. 여인의 복장과 옆에 왼쪽에 있는 남자의 복장이 달라요. 신분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이제 훔친 키스를 하지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죠. 왜냐면 저 문 뒤에 여인들이 기부인의 여인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요.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 나와서 누구를 잠깐 만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엔 뭐 실크 드레스 같은 거는 촉감도 다 나타내지만 여기서 촉감을 어떻게 또 표현하냐. 살짝 들고 있는 스카프 투명해요. 투명한데 이게 굉장히 표현이 잘 되죠. 그의 스카프로 우리가 손에 만지는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잘 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르보나라예요. 로코코 대표 화가입니다. 파르보나라의 훔친 키스예요. 불가의 그림이죠. 자, 사진처럼 딱 잘려가 있어요. 인상주의 나온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사진기 등장. 그리고 르누아르는 사진 찍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저기에서 사진 찍어왔던 걸 그림에 많이 그리고 사진처럼 이런 스냅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딱 잘려가 있는 그림이 정상이 아니죠. 그 앞에는 이렇게 그림이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부인인데 사랑 고백하는 그림이에요. 자,
자, 여기 이제 아까 말했죠. 눈에 보이는 빛에 따라서 다 그린다고 표현한다고. 야, 스커트며 블라우스 이런 색이 아닐 수가 있죠. 블라우스 빛에도 파란색이지만 노란색도 막 보이고 나무 그 잎 사이사이에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 쳤던 부분 이런 걸 색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대. 색의 표현 시대죠. 예, 르누아르는 원래 본인은 아니지만은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부인인데 이제 프로포즈하는 그림이라고 해요. 자, 정무라 나오죠. 첫 번째 정무라 보세요. 상상과 창조가 들어간 데 있어요. 달이 저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 아니죠. 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뭐 고온에 저렇게 농사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면 일제를 자, 이 방이 에르미타르 파빌리온이에요. 이 방에 자기 혼자만 감상을 하고 심지어는 지만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 다 로마식 인테리어로 하고 이탈리아 대리석에 크리스탈 샹젤리제. 샹젤리제의 크리스탈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려서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걸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크리스탈로 처음에는 원래 크리스탈이 아니었는데 크리스탈로 다 바꾼 거예요. 이 방에 자기 혼자만 들어오게 되는 그 에르미타르가 지금 이 방에서는 뭘 보냐면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게 황금 공작식입니다. 태엽을 감아서 하는 거지만 이게 황금이에요. 황금인데 자, 공작이 시간이 되면 날개를 펴요. 날개를 펴고 오른쪽에 공작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부분에는 이제 그 부엉이가 들어있죠. 세 장에 종이 막 울리면서 부엉이 머리가 막 돌아가요. 왼쪽에 그 공작의 왼쪽에는 닭이 아침에 꽃기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있고요. 공작이 중간에 쫙 앉아있는 큰 나무통 밑에 보시면 큰 버섯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나중에 거기에 이제 잠자리가 딱 앉아있어요. 잠자리가 초심입니다. 잠자리가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 움직여요. 태양을 담아서 하는 이제 제임스 콕스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기계 그 전문가가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중요한 손님 왔을 때만 공장에 날개를 펴게 되는데 그걸 옆에 오른쪽에 가면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으로 틀어놨으니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작동해요. lá xôi sóc thăm sóc đây chuồn chuồn đấy là kim dây nó không có kim phút đâu ạ. 60 giây rồi đấy, quay một vòng là được 60 giây. Nhấp một đấy, từng giây một. Thôi tưởng tượng được chứ, nhìn cái này là tưởng tượng được. Còn bộ máy của đồng hồ đây. Đấy, quả xôi có xanh đấy. Vẫn đẹp lắm. Mình phòng rồi ạ. Đây còn các bác thì chưa xem mà. Đây là chúng cháu còn bắt đầu xem cho các bác để các bác để xem là 성화, 이콘이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해요. 이 템페라는 언제 때부터 기원이 시작하면 예전 고대 이집트 때부터 이집트 그 무덤 안에 벽화를 미라는 딴 포대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템페라는 라틴어로 혼합하다는 뜻입니다. 혼합하다. 어떤 고착제를 넣어서 미디엄을 넣어서 이제 섞어서 이제 이게 딱 붙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지금도 그 이집트 그 벽화에 있는 그림을 성분을 분석하면은 계란 노른자, 흰자들이 나온대요. 그 고착제는 어떤 걸 쓰냐면 계란 노른자를 쓰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나 흰자를 써서 그 혼합을 해서 천연 알로에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템페라가 이제 그 비잔틴으로 넘어옵니다. 이집트에서 비잔틴으로 넘어와서 비잔틴 때 바빌론 사원을 장식하는 벽화로 그림을 자리해요. 사원을 그림하는 그림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이게
또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와서 꽃을 피웁니다. 어느 것도 하나 응용되는 게 또 나와요. 프레스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유럽을 봐서 이런 템페라와 프레스코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템페라는 이제 건식 방법이고요. 프레스코는 습식 방법이라고 했어요. 두 개를 크게 나누면은 이 건식 방법은 이제 예전에 바빌론 때 할 적에부터 그 빛깔을 좀 광기를 주기 위해서 그 담즙을 위해 빠르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두 개를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제 황금꽃을 피우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기독교 쪽에 성화로 많이 자리가 잡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글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 템페라는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그림을 그리기 가능한 겁니다. 근데 프레스코는 복원이 안 돼요. 이거 습식으로 그린 거는, 왜냐면 그거는 해벽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릴 당시에도 해반죽을 바르고 나서 그게 마르기 전에 그림을 알려도 됩니다. 천연에 알려되면 습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스며들어요. 스며들고 마르고 나면 그게 완벽하게 고착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는 이상 영원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탈리아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 그 천지창조 그림 있죠. 500년이 지나서 지금 뿌옇게 돼 있지만 그게 부서지지 않는 이상 영원하게 만들어요. 고칠 수도 없어요. 복원 가능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자면 습식과 건식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림에서 이건 성화에서 많이 이콘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기독교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림에서 그리면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이 작게 그려요. 하지만은 성화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제일 크게 그려요. 멀리 있어도. 예,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동방에서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불교에는 탱화가 있어요. 그림 뒤에 중요한 사람이 제일 크게 그려요. 이거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에서 멀리 있어도 뒤에 있어도 중요한 사람이 제일 크게 그려요. 예, 저런 경우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기록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라 많이 장착을 자리를 잡았고, 그 스프레소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 지금의 여기는 이제 보통 성인 가족을 많이 넣죠. 중간에 성분말이 아기 예수님 성인 가족을 많이 넣는데, 이 중세 시대 때는 그림이 유행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걸 또 그리게 되냐? 그 시대에 되는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사람이 많이 올라가요. 자, 왼쪽에 있는 건 도미니코에를 만드는 성 도미니카, 수도승 성 도미니코고요. 이제 그 하얀 백합을 순결을 나타내는 백합을 쓰고 성 도미니코. 오른쪽은 철학자 스콜라 학파의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림을 그리는 또 그 당시 유행을 했던 이걸 프레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Genelde koyu veya vejetaryen galiba. %80'i 90'ı vejetaryen.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다빈치는 조각가입니다. 본인도 조각가라고 이야기하죠. 회화로는 20몇 점밖에 없어요. 기록상에는. 거기서 다행히 이 에르미타스 공부관에 두 작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본 거, 여기 먼저 사람이 많으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자, 첫 번째 그림은 피렌체 그림이에요. 다빈치는 시대로 나누면 피렌체 시대, 밀라노 시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는 밀라노 시대예요. 다빈치의 특징인 공기 원근법, 스푸마토가 가장 잘 나타내는 거예요. 모나리자 미소기도 하고, 그 모나리자 그림 뒤에 있는 계곡 배경이죠. 사라진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라인은 정확하지가 않은데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거는 있는. 이게 첫 번째 그림에는 꽃산달 나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혔던 그 나무예요. 꽃산달 나무. 그 나무를 꽃잎이 4개 달린 거, 4개 달린다는 건 십자가를 상징하고, 그걸 아기 예수인데 딱 엄마가 그 성모 마리아가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앞에 그림에. 특징적인 그리고 파 가문에서는 이제 중달새를 아기 예수가 예수의 중달새를 들고 있어요. 이게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저는 아기 예수가 왼손에 종달새를 들고 있어요. 이거는 밀라노 시대 그림이에요. 뒤에 그 창이 두 개 나와서 좌우 대칭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공기 원근법을 어떻게 보냐. 성모 마리아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어요. 머리에 이제 터번처럼 수건 두는데 그게 왼쪽 어깨로 흘러내립니다. 왼쪽 어깨로 흘러내가 스카프처럼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 아기를 받치고 예수님을 받치고 있는 엉덩이 부분까지 내려와요. 근데 이게 이제 투명한 거예요. 아까 전에 실크, 파르보나의 실크 보이듯이 안 보이는 건데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앞에 그림보다 확연하게 굉장히 섬세하게 나와요. 정관세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입니다. 예. 왜 이런 그림이 나오냐? 그 전까지만 해도 성모 마리아는 전설이에요. 그림가 옆모습에 눈이 뜨뜻 감은 듯하게 되는 게 전설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은 매너리즘 시대 그림입니다. 왜 매너리즘 빠지냐면 예술가들은 그 시대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최고 잘하는데 앞서야 되는 거예요. 앞에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굉장한 기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돼서 매너리즘이 뭔가 악수가 그 악물이 대표하는 길이가 좀 이쪽으로 라파엘 대랑이에요. 직접 그린 건 아니고요. 이미 시대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이탈리아 저희가 들어오는 것 중에 총 13개의 볼트가 있는데 12개까지가 구역이고 마지막 13개의 신학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벽은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예전에는 그림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벽화에 그릴 적에는 이렇게 넝쿨처럼 연결해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모습을 거예요.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베니스로 들립니다. 거기서 들려서 항상 그런 데 가다 보니까 저런 귀족이나 외국 대사들이 항상 이렇게 항구에 들어오는 모습이 매일 연출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화가들이, 저 동네 화가들이 그림을 그려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념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네, 기념품. 그래서 이제 여기 자기가 그랜드 투어 했다는, 저걸 사화가 보여야지 그랜드 투어 했다는 걸 증명이 되는 그런 기념품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림 거의 베니스 그림은 거의 90%가 이제 기념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곱게 해가지고 그림을 보존하는 거. 자, 그림. 플랑드르, 네덜란드 쪽으로 온 겁니다. 자, 이 플랑드르 학과는 어느 시대냐면 15세기에서 17세기 초예요. 이때는 유럽의 전 나라들이 좋아하는 다루는 소재들이 시대별로 하지만 이때는 동시에 다 합니다. 모든 그림이 이때 다 쏟아져 나와요. 가장 활발했던 시대입니다. 학파의 시대인데 플랑드르가 어디 지역이냐면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와 독일에 둘러싸여 있는 낮은 지대예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네룩스 성, 네덜란드나 벨기에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림 보시면 앞에 우리가 쭉 보고 아름다운 그림하고 너무 달라요. 왜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그림은 보통 미술관에 가면 다 이 시대였고 이 지역의 그림이에요. 이때는 초상화 나오게 되고요. 정우라 이런 것도 있고 풍경화, 그리스 신화 그리고 영웅 얘기 그리고 선서 얘기 그리고 초상화가 단체 초상화가 나옵니다.
저렇게 뒤에 보시듯이 단체 초상화, 우리가 알고 있는 렘브란트의 야경도 단체 초상화, 그런 식으로 초상화가 나오게 되고, 이때는 그런 낮은 큰 나라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각 공국들이 자기 마을을 청년들이 자기가 지키는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야간 경비를 하는 그림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 초상화는 야간 경비하는 모습의 초상화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그 대신 이제 대륙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해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규모의 해상 무역이 나오게 돼요. 전 세계를 이끌고 다니는 해양 무역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표류하는 사람들이죠. 함해. 그럴 정도로 전 세계를 누비는 해상 무역이 나오고, 그런 무역하는 상인들이 불을 추적해서 이 그림을 매매하기까지 되는 지경에 옵니다. 근데 지금 위에 좀 사냥하는 그림이에요. 사냥은 아무나 하는 그림이야. 아무나 하는 스포츠가 아니에요. 귀족과 그 왕족만 하는 특별 레저 스포츠예요. 그리고 그런 사냥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돼 이렇게 좀 더 많고 좀 잔인하게 나오는 거는 그런 상인들이 불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들을 주문하고 사서 자기 집 식탁에 걸기 위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상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왕가에서도 외부인을 초대하는 식탁에는 사냥하는 그림을 꼭 걸어요.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생선 가게나 야채 가게, 채소 가게 많다 못해 넘쳐나요. 지금 또 넘쳐나요. 가장 큰 요소를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도 나오게 되고 풍경 많은 플랑드레 지역에는 이런 그림도 다양하게 나온다는 걸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벤스나 렘브란트 같은 이런 대가들도 나오는 거예요. 만다이크 같은 사람. 왕실 초상화가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스범을 나오는 사람을 연구를 주고 바로크 시대 사람이죠, 루벤스. 자, 그리고 루벤스는 누드화 시대인 르네상스 시대의 화풍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이탈리아 유학도 가지고 자주 많이 다녀요. 그래서 이탈리아 자기가 티차노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티차노 그림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는 물론 세계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거 색을 화려하게 역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루벤스는 저렇게 그림이 이렇게 물 펼치듯이 흘러내리게 그림을 많이 그려요. 자기만의 특징인 화풍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이 그림 주문도 많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많이 그리고 제자가 나머지는 그렸다는, 그래서 이만한 양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강에서 저희가 이제 딱 두 점 보고 갈 건데, 여기 정면에 보시면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바쿠스죠. 앞에 그림 봤죠?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러면 해학적인 그림도 꼭 나옵니다. 그 사람 대표에서. 디오니소스 술의 신인데 누구나 다 풍요를 즐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한다는 걸 그런 해학적으로 그린 거예요. 디오니소스 보통 보시면 굉장히 잘생기고 날씬한 청년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너무 너고먹은 사람의 몸이죠. 심지어는 옆에 양쪽에 있는 애기 천사를 보시면 꿀을 따고 있는 애 보세요. 볼이 붉어요. 술이 된 거예요.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굵어서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는 누드화 시대를 그렸어요. 제가 누드화로 그림을 보시면, 자, 루벤스의 그림의 누드화는 이제 인체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시대이기 때문에 여인은 글래머스한 여인이고 남자는 근육질의 그림을 그려요. 그린 내용과 상관없이 이거는 절대로 루벤스가 고집을 꺾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여기 바꾸고 있고 시장에 보시면 굉장히 건강한 청년이에요. 시몬이 죄를 짓죠.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굶어 죽는 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멸치 굶은 남자의 몸이 아니에요. 자, 루벤스 그림을 뒤에 쭉 한 바퀴 둘러보시면 그림 안에 빨간 게 꼭 들어가요. 빨간 이제 망토를 걸치는 드레스를 입었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제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이 그림에도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는 딸의 지극한 효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굶어 죽는 형을 받으니까 매일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젖을 먹이는 거죠. 예.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제 피부,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버지 며칠 굶는 것, 그리고 루벤스의 르네상스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붉은 드레스는 딸의 지극한 효심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 검은 천국, 인간의 가장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발끝까지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브레스의 최고 둘자리 중 하나는 이런 우리가 기도덕적인 그림도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십자가에 내리신 그림, 성서 그림도 많이 그리는데 십자가에 내리신 그림 벨기에 가보셨어요? 안트베르크 성당에 가면 큰 그림이 있어요. 세폭에 십자가에 내리신 예수님 그림인데 그 그림을 보고 감명받아서 그린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린 다음번에 있어요. 란트는 이거하고 비교하다고 느끼지만은 예전에 뭐 일본 만화 있었잖아요. 플란테스 이게. 일본 만화 그 꼬마애가 그 그림 내는 추천하고 있죠. 루벤스 같은 바바가 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그 꼬마가 파트라스가 마지막에 그 성당을 보면서 해양화도 나오게 됩니다. 자, 메뉴에 저런 해양화도 나오는 거예요. 해상 무역을 예전에는 해적이 많기 때문에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하러 가면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무역을 하러 가요. 그래서 무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면 저렇게 승전하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걸 부둣가에서 화가가 그리는 것도 있고요. 저렇게 잘 돌아오는 사람들이 반면에 풍랑을 맞아서 필요한. 자, 그림이 이게 좀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냥 너무 많이 나왔죠.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이 뭔가 여기에 대한 해학 그림이 쭉 나온다고 했어요. 아예 그림 쭉 보시면 사람이 동물을 사냥하는 거예요. 가운데 그림 보세요. 동물이 사람을 사냥하고 있어요. 이런 거꾸로 내는 그림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위에 그림은 동물이 사람을 사냥하고 밑에는 동물이 앞잡이를 할 수 있죠. 사냥개들 사냥하는 거죠. 동물이 사냥하는 거죠. 당했던 그림인데 복원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바로크 아까 루벤스보다 3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림을 보실 때 렘브란트는 주제가 밝습니다. 주제가 밝아요. 밝게 표현하는 최고의 세계 그림이에요. 그 빛의 화가라 렘브란트. 자, 다나에 침대에 누워있는 다나의 몸과 왼쪽에 창에서 들어온 금빛, 그 다음에 천사, 이게 세 번째 톤으로 이렇게 밝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다나의 페르세우스의 엄마죠. 예, 그리스 신화는 인간은 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제우스의 아이를 낳게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외손자의 손에 죽을 거라고 딸을 가둡니다. 가두는데 이제 제우스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스 신화는 그런 운명을 거스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우스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자기 아들 페르세우스를 낳죠. 페르세우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할아버지를 차렸는데 할아버지 자기가 그 원반 던지기 참가하는데 그게 원반이 날아가서 관중석에 할아버지 가슴에 맞고 이제 죽는 외손자의 손에 죽는 그걸 신이 예언했던 그대로 이제 실행하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자, 이 다나에도 이제 화가들이 많이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원체 이거는 이제 사건이 한번 있었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그림. 렘브란트는 주제가 밝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나의 그림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초상화가 두 개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샤시라는 렘브란트의 단독으로 초상하니까 단지 혼자만 달죠. 자, 이 샤시키아가 이제 그 렘브란트는 국민의 아들이에요. 국민의 아들인데 그 중에 이 샤시키아가 결혼해서 무한명예를 당합니다. 무한명예를 당하지는데, 자, 이 샤시키아가 죽을 당시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 아파서 죽죠. 아파서 죽는데 야경이라는 단체 초상화를 그립니다. 야간 경비를 하는 그 청년들이 불타가는 주변의 그림이 있는데, 렘브란트는 절대로 고집도 않은 화가들의 그 대가들의 특징이 있죠. 렘브란트는 이제 그 자기 밝은 때만 밝아요. 그 야간 경비를 하니까 밤에 촛불을 밝히고 또 햇불을 밝히고 문 앞에 있는 사람을 밝히고 그래서 나머지 청년들이 나도 뒤에 있는 사람이 나도 밝게 해달라고 해. 근데 렘브란트는 절대로 그 고집을 먹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완성하는 그 협회 그 청년들 모임에서 사과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샤시키아가 죽어요. 그때 그래서 안 좋은 성분들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 주목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 유산 받은 게 있고 돈은 많지만은 이제 그림 화가로서의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남자라는 그림이 그래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자기 인생을 기독교에 의지하면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스님이 누울 자리, 내려진 자리가 두 번째 톤을 밝힙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빛을 받은 게 가장 빛이 잘 표현한 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사다리 위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모자로 딱 가리고 있는 소년이죠. 렘브란트예요. 네. 가장 밝은 곳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서 보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도 제일 밝은 자리에서. 이게 이제 루벤스의 십자가에 내려진 그림을 보고 자기도 감명받아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편자 정말. 할 때죠. 아버지 얼굴 밟고 오른쪽에 서가 있는 남자가 얼굴 밟아요. 그 오른쪽 서가 있는 성경인 내용 중에 하나지만은 자기 인생이 거기 묻어나기 때문에 그걸 담아내는 유적 중에 한 작품이에요. 자, 아버지 얼굴이 밟다는 건 그 주제에 연관되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이 이제 똑같이 제사를 하는 큰아들 오른쪽에 서가 있는 사람 큰아들인데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재산 똑같이 나눠주지만은 작은 아들이 빛에서 상진하고 거지가 되거든요.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재산을 부리면서 잘 보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Hay un teólogo argentino que escribió un libro 280 páginas en 2005 y da 50 explicaciones eclesiásticas de este país. Yo no vi solo esto que pero esto es bueno. De los países pueblos de paz, después, Papa II era el Papa muy bueno. Hablaba de 17 idiomas. 여기는 이제 그리스 자, 여기 대형 수관이에요. 자, 여기 2차 대전 때 이 9일 동안 고립당하면서 이 문화재를 어떻게 지키냐. 박물관 관계자와 국민들이 그리고 이제 다 300년 전에 가까운 그림을 조각을 다 그라집니다. 전쟁이 끝나서 가져오는 동안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들고 갔어요. 대형 수관. 이 수관이 눈보다 크고요. 손보다 커요. 그래서 들고 가지고 처음에 이게 제작했을 적에는 이게 먼저 들어오고 공중 벽을 올렸어요. 거기서기 때문에 이거는 이 자리에 그에도 무너뜨리지 깨서 옮기지 않는 이상 절대로 옮겨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파손 안 네. 이걸 뭐 들고 갈 생각도 안 하고 나름 미련이 있고 하나씩이지만은